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기를 좋아해요. 이게 유전이다 아니다. 뭐가 유전이냐? 유전적인 어떤 결정에 의한 성도 있지만 환경적인 결정에 의한 성도 있을 거고, 새끼라고 하는 행동은 생식기관만 가지고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대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호작용은 생식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뇌가 하는 거죠. 젠더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어떤 성별에 이끌리거나 이끌리지 않는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식기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이끌리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진화생물학자로서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대한 박사님과 함께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에 대해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결국 내가 왜 나인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인가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가면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조차 유전자에 담겨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행동은 우리가 보통 뇌의 결정에 의해서 아니면 뇌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어떻게 유전자랑 연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뇌, 행동, 유전자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결국은 행동이라고 하는 건 뇌가 혹은 우리의 신경계가 바로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방식으로 뇌를 막 조종하고 이런 게 잘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행동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건 우리가 뇌라고 인정을 하고, 근데 그 뇌가 만들어질 때는 결국은 이 뇌의 발생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이 작용을 해서 뇌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뇌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끊임없이 뇌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도 나오고 그 물질들이 수송도 돼야 되고 제거도 돼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작용하는 것이 유전자다.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했을 때 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뇌라는 것을 만드는 데 유전자가 관여했기 때문에 네. 행동이라는 종착점도 결국은 유전자랑 네.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유전자가 바뀌게 되면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뀌어서 다른 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인간의 뇌랑 초파리의 뇌가 다른 이유가 결국은 그 뇌를 만드는 유전자를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는지 그 레시피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뇌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미 뇌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뇌에서 작동하는 유전자들이 또 바뀌게 되면 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좀 특정한 행동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결국 유전자와 행동이 관련된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쯤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DNA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드라마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여성 연구원인데 좀 실연에 상처가 있어서 이제 바람둥이가 아닌 남자를 만나기 위해 소개팅에 나가면 그 상대 남성분의 어떻게든 DNA를 채취해서 바람둥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뭐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뭐 이런 걸 확인해 가면서 이제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이 소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근거 없는 소재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이런 우리 과학 교양을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은 핵심 개념이 유전율 혹은 유전력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기를 좋아해요. 이게 유전이다 아니다. 뭐가 유전이냐.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물을 때는 얼마나 유전이냐, 몇 퍼센트 정도가 유전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격적인 요인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혹은 자기 자신에서 생긴 어떤 돌연변이나 유전적인 차이에 따라서 그런 거에 차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환경이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전과 환경이 둘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DNA만 뽑았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100%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저는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다면 그것도 참 극단적인 사회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책에 보면 연관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부 일처를 따르는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비교해서 실험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뭐 서로 교배를 시켜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종 내에서도 특정 유전자의 차이를 비교해보기도 하는 실험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유전자의 발현량을 조절한 것만으로도 돌봄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돌봄이나 아니면 뭐 아까 뭐 예시를 들었던 드라마의 내용처럼 뭐 애정 행위가 됐든 여러 가지 행동이
유전자의 관여로 어떻게 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전자가 아예 관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쥐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까운 친척 종인데, 같은 속에 속하는 가까운 친척 종인데, 한 종은 일부 일처적인 성향이 강하고 한 종은 일부 다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일부 일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자기 가족, 우리 인간과 매우 유사하게 자기 그 파트너와 자기 새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의 차이가 왜 일어날까? 이 종은 순정 드라마를 많이 보고 이 종은 사랑과 전쟁을 많이 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학습된 요소라기보다는 유전적인 요소가 더 강할 거고,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이때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유전적인 차이, 그러니까 종 간의 어떤 유전적인 차이와 말하자면 일부 일처 혹은 일부 다처성의 차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혹은 그런 또 뭐 관계 맺음에 있어서도 당연히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또 대표적인 사례가 동성 간의 애정 같은 경우에도 요즘 연구가 많이 돼서 이 동성 간의 애정을 느끼는 그 말하자면 어떤 특성 혹은 기질의 유전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그래서 한 뭐 20-30% 정도 작용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주 뭐 유명한 사이언스 이런 저널에도 나오고, 그 말인즉슨 유전적 요소도 있고 환경적 요소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네. 성별에 관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성별의 결정에 대해서도 저희는 보통 이제 수정의 순간에 염색체가 뭐 XX냐 XY냐에 따라서 네. 바로 성별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점에 단순한 어떤 유전자 하나의 차이의 발현 정도로 성별이 결정된다? 이런 내용들도 책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성별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XX냐 XY냐 이것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떠세요? 그렇죠. 이게 성, 별,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그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성은 성이고, 별은 구별한다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나뉜다는 뜻이 담겨 있고, 결정은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의 말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XX 혹은 XY로 성별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건 일단은 생물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어요. XXXY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생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신기하게도 초파리가 우리처럼 XY 시스템을 따르긴 한데 네. 꼬마 선충만 하더라도 XY가 아니라 XO 시스템. X가 2개 있으면 이제 여성, 자웅동체인 여성, X가 하나 있으면 이제 수컷이 되는 거고, 뭐 개미 같은 애들은 염색체가 한 세트로 있냐, 2세트로 있냐, 그쵸. 엄마에게서 온 거 한 세트만 있냐, 엄마랑 아빠에게서 온 거 2세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성별이 나누기도 하고, 뭐 조류들은 XY가 아니라 ZW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XX랑 XY로 성별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은 성별이 결정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인간 중심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랑 아주 가까운 그런 물고기 같은 친구들을 보면 성전환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자연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성전환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관찰되거든요. 그리고 파충류 중에서는 뭐 악어나 거북이 같은 애들은 부하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성별이 바뀌기도 하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인 측면이 강한 생물학적인 특성이 같고, 심지어 우리 인간조차도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성별을 결정하는 건 정자죠. X가 들어있으면 여성, Y가 들어있으면 남성. 왜냐하면 난자에는 항상 X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수정이 되고 나서 발생을 하는 초기에 양성 생식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기 위해서 이 바이 포텐셜 고나드, 영어로는 포텐셜이 2개 있는, 그러니까 잠재력이 2개 있는 생식선이 만들어져요. 처음에 XY를 가지고 있든 XX를 가지고 있든 우리 몸은 남성 생식기와 여성 생식기를 다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발현을 했다가 1차적으로 한쪽을 퇴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조작을 하면 성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실험이 이제 그 쥐를 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성전환을 한 그런 XX를 사실은 수컷으로 만든 그런 성전환 실험 같은 것들이 이미 성공해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유동적이고 이런 진화적인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 보면 이제 성에 관해 다루고 있는 챕터도 있었는데요. 유전적인 어떤 결정에 의한 성도 있지만 환경적인 결정에 의한 성도 있을 거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주신 게 이제 심리학적인 네.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젠더라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네. 개념이 될 텐데요. 젠더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생식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생식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어떤 생식세포를 만드냐, 결국은 정자를 만든 남성, 난자를 만든 성이 여성인 거죠. 그거에 서 1차적으로 생물학적인 성별을 말하자면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점점 복잡한 시스템이 되게 되면 이 단순하게 정자랑 난자랑 만나서 수정을 해서 새로운 어떤 개체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자랑 난자가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짝짓기라고 하는 행동을 할 때, 짝짓기라고 하는 행동은 생식기관만 가지고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을 생각해 보면 대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호작용은 생식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머리가, 뇌가 하는 거죠. 그래서 뇌 속에서 이런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된 복잡한 형질들이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떤 성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생식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남성이야 여성이야 라고 하는 것도 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내가 어떤 성별에 이끌리거나 이끌리지 않는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식기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뇌가 거기에 대한 그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만드는 그 생물학적인 과정과 뇌를 만드는 생물학적인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반드시 똑같이 100% 똑같은 양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진화생물학자로서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생식기관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중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도태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는 양으로 승부하는 생식세포고 난자는 질로 승부하는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전략이 완전히 양극화가 돼 있어서 이 중간에 있는 애매한 생식세포 혹은 생식기관은 잘 맞지가 않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양극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면에 정신적인 어떤 성별과 관련된 특징들, 성적 지향성이나 성적 정체성 같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중간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는 것이 자연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간의 어떤 그 성결합이나 성관계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의 사실은 요즘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거의 왼손잡이만큼의 수준으로 빈번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화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동성 간의 그런 그 성행위를 촉진하는 유전자들은 자연 선택에 있어 제거가 돼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유전자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네. 1차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결과로서 그런 유전자들을, 예를 들어서 동성 간의 결합을 촉진하고 이성 간의 결합을 저해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유전자들은 다음 세대를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동성 간에는 생물학적인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흔하다는 것은 이 유전자들이 긍정적으로 자연 선택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의 또 다른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필연적으로 생식을 감소시키는 것을 상쇄할 만한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자연 선택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도 있죠. 예를 들면 동성 간의 어떤 말하자면 그 성애적인 것을 촉진하는 유전자들이 사실 인간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남성들끼리 집단을 형성해서 뭔가 뭐 군대에서 싸우고 해야 될 때 서로 계속 적대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런 말하자면 일부 다처의 그런 유인원 사회처럼 그렇게 했다면 이런 군대를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사회성과 관련될 수도 있고, 또 이성의 자에게 이런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짝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성의 어떤 특질을 또 가지는 게 오히려 완전 폭도 늘어나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 이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연애 프로그램들 보면 사실은 인간들이 다양한 군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작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게 꼭 완전히 초마초적이고 초마초의 반대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들끼리 서로 끌리고 만나서 또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말하자면 생식기의 유전학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이올로지컬 섹스, 성의 유전학과 정신적인 어떤 젠더 유전학은 저는 구분이 과학적으로 된다고 보고 이거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굉장히 미묘하고 흥미롭고 다채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관찰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더 열린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초파리에도 프로니스라고 하는 네, 그렇죠. 돌연변이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 개체들은 보통 수컷이 수컷에게 구애 행동을 하고 네. 그래서 보통 구애 행동을 하면 초파리들은 날개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서로를 쫓아다니니까 결국 뱅글뱅글 도는 체이닝. 원형을 형성하게 되죠. 굉장히 또 흥미로운 돌연변이였다라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제가 수업 시간에 꼭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게 사실 아주 강력한 증거죠. 초파리에서는 뇌의 성별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생식기를 형성하는 유전자와 뇌를 형성하는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가 다 똑같이 관여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물론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지만 독립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과학 생물학이 알려준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라인을 키워봤지만 생식은 생식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손은 계속 나오고 하지만 그 행동은 계속 일어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리된 혹은 뭐 연관되어 있는 어떤 지점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전병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유전병은 보통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DNA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부모에게 혹은 뭐 조상에게 어떤 유전병이 있다면 가계도를 따라 자손들에게 계속 그 병이 등장하는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통 유전병은 그러면 DNA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보통 학창 시절에 배우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유전병이 나타나는 양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일상적으로 유전병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그걸 걸린다. 부모가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든 혹은 뭐 이렇게 보인자를 가지고 있던 그게 자식으로 전달돼서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질병을 유전병이라고들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또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고통받는 질병을 양적으로 보자면 유전과 환경이 동시에 작용하는 질병들이 훨씬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전율, 유전력,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얼마만큼이 유전적인 요소고 얼마만큼이 환경적인 요소인지를 알면 유전적인 요소에서는 어떤 유전자들이 관련이 있는지를 알면 사실은 유전자 치료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환경적인 요소에서 우리의 식습관이라던가 운동, 뭐 수면, 뭐 아니면 뭐 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기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이거대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으니까 요 개념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해서 많은 경우에 질병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주제들이 책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다 다루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다 할 순 없고 왜냐하면 독자분들께서 책을 구입해서 또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 노화나 이제 성에 관한 주제를 꼽아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 길게 나눠봤는데요. 혹시 책에는 미처 담지 못했지만 박사님께서 요즘에 흥미롭게 보고 계신 주제가 있다면 하나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의 핵심 주제가 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경계에 관한 책인가요? 네, 신경계에 관한 책인데 이 책보다는 조금 스케일이 크죠. 억년 단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뇌가 중요하나 유전자가 중요하냐를 얘기했는데 결국 뇌가 있어야지 이 뇌를 가지고 정밀하고 섬세한 복잡한 행동들이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그 뇌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또 인공지능의 시대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이것도 할 수 있어. 야, 인공지능 이제 과제도 써줘. 뭐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내야 되는 그런 저는 입장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막 심리 상담도 해줘라고 하는데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걸 심리 상담을 해주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심리 상담을 할 수 있었지?
우리는 자연지능을 가지고 심리 상담을 이미 해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온갖 그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서 이 인공지능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도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개발했는지 우리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뛰어난, 여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는 거에 비해 자연지능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적어요. 근데 다들 인공지능을 배우려고 하지 자연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고 결국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가 있는 것처럼 자연지능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그 자연지능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하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긴 뇌가 없거든요. 뇌가 없는 생물들에서 어떻게 뇌가 있는 생물들이 출현했는지. 그러면 뇌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단순한 신경계 같은 것들이 있고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연지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와.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예쁜 꼬마 선충과 초파리가 등장하겠군요. 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초파리 뇌를 해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초파리 뇌를 해부하는 이야기인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파리 박사님만 할 수 있는. 정말요? 네. 다들 초파리 머리 따서 뇌 해부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 이대한 박사님 모시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2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역시 이 책에서 한 문장을 꼽아주신다면 어느 부분을 꼽아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 다음 그 책과도 좀 관련 있는 문장입니다. 원자에는 슬픔도 기쁨도 행복도 좌절도 없는데 어떻게 우주에서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려는 인간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되게 철학적인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꼽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모든 생물은 진화를 통해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는데 저희의 모습이 좀 특별하잖아요.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막 지금처럼 깔깔거릴 때도 있고 또 막 좌절하고 또 우울할 때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다채로운 감정들도 느끼고 또 이렇게 도덕, 윤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또 악하게 이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개념들이 원자 혹은 분자에는 없죠. 여기는 슬픈 수소 원자 저기는 좌절한 산소 분자 이런 거 없잖아요. 기쁜 질소. 네, 기쁜 질소. 그런 거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들이 없는 그 입자 물질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존재들을 창발해내는 건데 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들이 모여서 또 발생을 통해서 이런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 개체도 되고 뇌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원래 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들어있지 않는 무엇이 어떻게 창발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책을 들고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지? 그리고 그거의 의미와 아름다움은 뭐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 가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저도 읽고 쓰고 또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전 책을 읽으면서 리바이어던 비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복이 불로초를 찾으러 가는 이런 이야기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뭔가 인문학적인 비유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선뜻선뜻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박사님이 왠지 그런 쪽에 관심과 소양이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더 떠들었으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아쉽게 끝내야지 다음에 또 불러주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한 챕터 한 챕터들이 나 앞으로는 한 권의 책으로 펼쳐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론서로 썼기 때문에 또 제가 앞으로 펼쳐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 연구를 제가 직접 한 연구를 통해서 들려드릴 이야기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또 우리 초파리 데이니까 우리 초파리 연구자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초파리 많이 아껴주세요. 주방에서는 제가 신경 안 쓸 테니까 이 과학의 세계에서는 초파리 연구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지식이 늘어나는 안주연의 지식세포들. 다음에도 새로운 가득한 과학 지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